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주제로 한 이 방송이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 어떤 주제를 삼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사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 없이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어떤 기교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주제로 놓고 생각해야만 할 부분들, 우리는 주식이라는 이야기를 앞에 두고 정말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을 사실 이 강좌의 어떤 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에서 과연 이게 도가 있는 것이냐, 주식에서 과연 어떤 이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 스스로도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주식에도 어떤 도가 있다면 그 도를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1년 동안 강의해왔던 것처럼 그러한 내용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소 억척인 면이 없지, 아주 뉴스의 측면은 없지 않지만 간단한 장자가 말씀하신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옮겨볼까 합니다. 도는 실제가 있고 정표가 있지만 무의하고 무형한적, 전해질 수 있지만 받을 수 없고 체득할 수 있지만 보여질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천지에 앞서서 참으로 영원토록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야 감히 우리의 인생에서 혹은 삶에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높은 곳에 있는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범위를 좁혀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왕도 혹은 좁게는 경제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도를 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는 전해질 수 있지만 받을 수 없고 체득할 수 있지만 보여질 수 없다. 이 말을 참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비록 아무리 제가 전하고자 노력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을 사실 받으실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제가 체득한 것이 사실은 이 방송을 1년 동안 보아하신 분들에게도 보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했던 내용들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뚫는 맥은 단 하나, 주식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단순히 기교적인 측면, 기법적인 측면 이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이 맞부딪히는 곳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나감으로써 우리가 항상 그라운드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닌 어떤 다른 뒷부분에서 움직이는 힘을 항상 생각해보자, 이런 주제로 진행해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인과기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과기인은 이제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다시 규정하면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혹은 어떤 사회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과기인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할인의 법칙,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이 공변량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변량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이성, 그 다음에 동의성, 반복성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꼭 무슨 대학 강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시청자들이 굳이 이런 어떤 할인의 법칙, 공변량의 법칙, 이런 이야기, 인과기인, 이런 용어를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투자 심리학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100% 다 잊어버려도 투자하고 앞으로 이 투자 심리학에 대해서 혹은 투자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심리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화두로서 어떤 시장이나 내 판단에 대해서 혹은 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심리적 불안 상태, 내가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흥분 상태, 이런 어떤 감정적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내가 시장의 리포트를 읽고 신문기사를 읽고 주식시장을 접할 때 예전에 내가 봐왔던 것과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게 얼마나 시야를 넓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그냥 아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는 방송에 그냥 한번 1시간 방송으로 그냥 쭉 흘려들으시고, 흘려듣는 과정에 단순한 사물을 가지고도 저렇게 앞뒷면, 동전의 앞뒷면을 다 같이 조망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판단할 때마다 똑같은 어떤 사안이 부딪힐 때마다 그 부분을 이제 나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습관을 붙이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변량의 법칙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지만, 보통 인간은 자기 편파성이 있죠. 자기 편파성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편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에서 학점을 이제 쭉 받습니다. 대학 학점에서 뭐 한 그룹에 이제 A, B, C, D, 뭐 F 이런 학점을 이제 받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B 학점을 받은 그룹은 자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A 학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D나 F 학점을 받은 사람은 운이 나빠서, 뭐 이번에 뭐 내가 몸이 아파서 시험을 제대로 못 쳤다, 혹은 뭐 집안에 불행이 있어서 뭐 어떻게 했다, 시험 문제가 뭐 내가 공부한 것과 방향이 틀렸다 해서 운에 돌리는 경향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뭐 빠친코 게임과 같은 어떤 확률로 승부하는 게임을 이제 뭐 30명, 예를 들면 10명에게 빠친코 기계에 10대에 빠친코를 딱 두고 1인당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주고 빠친코를 시킵니다. 그 중에 돈을 딴 사람과 잃은 사람 이렇게 나뉘겠죠. 물론 빠친코는 10명이 하면 9명이 잃고 1명이 따고, 이 9명이 잃은 사람 중에 돈 한 2명분 돈을 딴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잃은 7사람의 돈을 어떻게 나쁜 데서 쓰고, 어떻게 나쁜 데서 쓰는 이런 것이 빠친코죠. 그래서 이런 도박은 뭐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말이 조금 새는 경향이 있지만, 심지어는 강원냉도도 부족해서 뭐 경륜, 뭐 경정, 또 뭐가 하나 더 있죠. 경마. 이래서 경마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경정은 화수에 하고, 경륜은 목금에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틀은 경마, 이틀은 경정, 이틀은 경륜을 해서 계속 도박을 하다가, 이 세 개가 다 안 하는 월요일 하루 정도는 강원랜드 가서 빠친코를 돌리면 딱 일주일 하루 스케줄에 맞게끔 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거를 여기 대표로 계시는 분은 말씀을 하시기를, 이 경륜의 TV 경륜장, TV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지방에 이제 TV 경마장, TV 경륜장을 만들면서 했던 이 아주 앞권인 말은, 이런 것을 많이 세워서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결국은 이제 도박으로 해가 뜨고 도박으로 해가지고 또 이 도박에서 만들어진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희한한 꼴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주제가 조금 샜는데, 이 빠친코를 해보면
딴 사람이 13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사람이 7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딴 사람 3명은 자기가 파친코를 할 때 전략을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이 다음에 힘을 주고 3개 땡겼더니만 잭팟이 잘 터졌다. 이런 식의 자기가 잘했다. 이런 7명은 확률 게임인데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자기 편파성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냉정하게 극복을 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이 바로 이 자기 편파성의 함정인데, 주식을 사례를 들어보면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한테 시장이 내일 내릴 것 같습니까? 오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50%는 오른다, 50%는 내린다라고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고, 아무리 차이가 커도 한 60대 40 정도, 대개는 보면은 그래도 오른다는 쪽이 조금 더 많죠. 왜냐하면은 주식 보유자들이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린다라고 답변한 사람한테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설문도 참여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 시장이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왜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바보지. 오른다고 생각할 때만 주식을 보유하고 내린다고 생각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체 시장을 내릴 것 같은데 내가 보유한 이 종목은 안 그럴 것 같으니까 라는 답을 하는 사람이 30%일 것이고,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니까 나는 중장기 투자를 들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30%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30%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는 심각한 자기 편파성의 함정은 뭐냐면, 주가가 이런 거죠. 내일 주가는, 현재 주가가 갑자기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주식은 누군가는 반드시 들고 있습니다. 이 주권이 아무도 보유를 하지 않고 정권의 타권에 있을 수는 없지요, 시장에서. 하한가에 거래가 되든, 하여튼 누구 손에 있든, 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급나가는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사지요. 시장에. 누군가는 삽니다. 이 사는 사람한테 여기 물어보면,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를 것 같아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시장은 나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왜 샀느냐 물으면, 혹시나 여기서 오를까봐 삽니다. 혹시나 여기서 못 사면 이제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사게 될까봐 라는 두려움이 이것을 주식을 매수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식을 사게 됩니다. 샀는데 시장은 역시 여기서 샀는데 이제 시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손절매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내가 이 시점에 생각하면 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떨어지죠.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못 팔고 있습니다. 왜? 그래도 이렇게 오를까봐. 이렇게 되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행동 간의 불일치, 즉 부조화가 점점 커지게 되죠. 이러한 부조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조화는 바로 불안과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 불안의 크기는 이 부조화의 크기에 비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면 클수록, 이 부조화가 크면 클수록 생각이, 불안감의 크기는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의 크기는 계속 커지죠. 그러다가 어느 한계를 넘는 심리적 압력이 가해지면 드디어 더 이상은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에 팔게 되면 이것이 바로 투매가 일어나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 투매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측하면서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주가 상승을 투자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절대로 투매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편파성의 함정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매가 일어나야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주식을 보유는 하되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조화를 겪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불안이 투매를 유발하기 때문에 투매가 유발되지 않으면 시장이 떨어질 것으로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 주식을 보유하고는 있어도 혹시나 또 떨어질까, 혹시나 내일 떨어질까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 지상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으면 상승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분명한데 이 지상은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하락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락할까 두려워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하락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부조화의 크기가 바로 시장의 불안이고 이 시장의 불안은 이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도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투매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투매로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시장은 약세론자 내지는 부정적 자기 편파성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다 걸러지고 새로운 상승론자들로 시장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자기 편파성이 얼마나 주식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실험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뭐 뺑뺑이를 계속 돌리면서 뺑뺑이를 돌리다가 나왔다가 숫자를 기록하고 뭐 이런 실험을 계속 한다고 가정을 하죠. 아니면 뭐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길거리에 보면 교통량 조사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남녀 대학생이 짝을 지어서 교통량 조사를 이제 길목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이 교통량 조사는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실험에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내일 할 사람들에게 이 실험이 재밌었다고 좀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1,000원을 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1,000원씩 주고 원래는 돈을 주기로 되어 있는 일이 아닌데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0원을 주면서 내일 실험할 사람들에게 이 교통량 조사가 재밌었다고 얘기를 좀 해줘. 그래야 이 사람들이 신나서 하지라고 얘기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두 번째 팀이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이 두 번째 팀 보고는 2만 원을 주면서 1,000원이 아니고 2만 원을 주면서 다음 팀에게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설문을 돌립니다. 실제로 교통량 조사가 재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0원을 받았던 이 그룹은 교통량 조사가 되게 재미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다, 재밌었다라는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고 2만 원을 받은 그룹에서는 교통량 조사는 재미없다라는 대답을 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1,000원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이 사람에게 재밌었다라고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일이 재미없다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자기가 이 일을 해서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재밌다고 말하는 대가로 1,000원을 받은 꼴이 되죠. 그러면 단돈 1,000원에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단돈 1,000원 때문에 내가 이거 재미없는 일을 재밌다고 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내 스스로 이것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옆에 그 여자친구와 같이 농담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편파성입니다. 그냥 재밌었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하죠. 두 번째 그룹은 2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2만 원 돈을 주고 받고 재밌었다고 말해준 것은
이만하면 내가 고생을 해도 충분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냥 실제로 재미없는 것은 재미없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런 편파성의 함정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수하게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하이닉스와 같은 어떤 그런 대표적인 지금에 와서는 아주 뭐 투기주가 되었지만 이런 하이닉스 같은 것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하이닉스는 뭐 예를 들어 옵션 투자와 같은 것이다. 터지면 대박이다. 잘 되면. 두 번째로는 뭐 데이 트레이딩에서 뭐 어떻다. 세 번째로는 뭐 이제 주가가 뭐 담배 한 값도 안 되니까 뭐 더없이 뭐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무수하게 늘어놓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하이닉스를 거래하는 제일 큰 주 목적은 그저 정말 문자 그대로 대박 심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단순히 과거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기 때문에 와 이거 조금만 올라도 리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 앞에 말하는 것은 전부 자기 세뇌죠. 왜냐하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말하기는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 귀인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다시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기 귀인을 냉철하게 주식 투자자들은 해야 되는데 이 자기 귀인은 뭐냐면 자기 편파성의 함정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우연찮게 오늘 저녁을 먹다가 무려 3그릇이나 먹어버렸습니다. 밥을. 그 다음에 저녁에 밥을 3그릇 먹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라 내가 밥을 3공기나 먹었네.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배가 고팠던가 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아까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밥을 먹고 생각하니까 무려 3그릇이나 먹은 거 보니까 참 배가 고팠다. 또 나도 모르게 손톱을 내가 물어뜯고 있습니다. 손톱을 계속 물어뜯고 있다가 은석이 보니까 손톱이 다 뜯기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손톱을 바라보다가 아이고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기는 많이 받았나 봐.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 거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밥을 3공기 먹었다. 손톱이 뜯겨 나갔다. 이 현상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내가 배가 고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타인이 나를 두고 판단을 해도 가만히 보니까 오라 이 친구가 갑자기 저녁상에 앉아서 밥을 3공기 한 그릇 먹고 또 한 공기 더 주세요. 또 한 그릇 먹고 또 한 공기 더 주세요. 무려 3공기나 먹는구나. 야, 저 친구 꽤나 배가 고팠나 보네. 또 누가 저를 볼 때 저 친구가 손톱을 벌써 5개를 다 물어뜯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친구가 굉장히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네. 이런 판단을 제3자도 하게 됩니다. 즉 제3자도 현재 내게 주어진 밥 3공기를 먹은 현상, 손톱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고 아 배가 고팠다, 스트레스를 받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 귀인, 즉 원인을 찾게 되고 나도 내게 대해서 똑같이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원인을 가지고 결론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공변량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변량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서서 할인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공변량의 법칙은 뭐냐면 특이성과 반복성, 동의성 이 3개를 가져야만 하는데 이 3개 중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과 제3자가 나를 봤을 때의 생각과 판단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의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뚜렷한 근거, 그 근거에 의한 행동과 판단, 이것을 바로 동의성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특이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좋아 보여. 뭐 반도체주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혹은 전기전자업종이 그냥 좋아 보여. 그래서 나는 전기전자업종이 경기가 나쁠 때마다
대충 전기전자업종을 샀더니만 돈을 벌었어. 이것은 특이성에 해당되지 않는데, 나는 경기가 나쁘거나 우리나라 주가가 바닥을 헤맬 때마다 삼성전자를 딱 찍어서 삼성전자를 주목을 해왔어. 삼성전자를. 이것은 특이성이 되죠. 또 반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연찮게 한번 삼성전자를 사서 재미를 봤다가 아니라 과거 주가의 바닥 시기마다 나는 그때 삼성전자를 사서 재미를 봤어. 반복성.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진짜로 보니까 삼성전자를 경기가 나쁘기만 하면 삼성전자를 사고 그것은 결과가 좋은 것으로 이어지더라는 동의를 받는다면 동의성. 이 3자를 동시에 충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결론을 대저 우리 주가가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할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것만큼 안전하고 좋은 투자는 없더라 라는 나의 확실한 공급량의 법칙에 따른 결론을 내가 내리게 되고, 이 결론에 더해서 내가 결론을 내렸다면 삼성전자를 다룬, 즉 반도체 업종을 다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와 증권사 리포트를 쭉 읽어본 다음에 단 그 리포트에서 잘 말의 행간의 의미를 따져서 할인을 할 건 하고 그 결론 플러스 결론으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투자 심리에서 가장 핵심인데, 이 특이성과 반복성과 동의성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인과기인에서 공급량의 법칙, 즉 어떠한 내가 행동을 결정짓는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일을 규정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재밌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그 내가 이제 제가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이 아가씨는 제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A라는 중국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때마다 A라는 밥을 먹을 때마다 참 만족하고 맛있었어. 근데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군.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여러 많은 중국 음식점 중에서 A라는 중국 음식점이라는 특이성, 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원래 짜장면을 아무거나 다 좋아해서 짜장면을 보면 다 맛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원래 짜장면을 아무거나 먹으면 맛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짜장면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A 중국집의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라는 특이성을 일단 가져야 되고, A 중국집에 라는 특이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A라는 중국 음식점에 먹었는데 짜장면이 맛있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특별히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우연찮게 배가 고플 때 먹어서 되게 맛있다고 느껴져서 내한테 말을 했지만 나는 가만히 들어보고, 야, 이 친구가 비록 내 연인이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배가 고파서 맛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배가 고팠던 것은 아닐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같이 짜장면을 같이 먹으러 그 집에 또 가는 것은 돈 낭비야.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먹을 때마다 반복성. 즉 A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배고플 때 한번 먹은 게 아니고 나는 먹을 때마다 맛이 있었다라는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나만 먹을 때마다 맛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간 친구들도 맛있다고, 그렇게 이 집에 먹으니까 맛있다고 말을 해서라는 동의성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과기인에서 인간의 행동에서 가장 행동의 오류를, 즉 우리가 부조화를 경험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거나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한 참여 혹은 선물에서 매수 매도의 의견을 결정을 지으려면 반드시
특이성에 입각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자료 속에서 어떤 특정 움직임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어떤 확신과 존재와 자료,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마찬가지죠. 이런 하락각에서는 반드시 조정 없이 돌파해야 한다. 이러한 어떤 특이적 상황.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어떤 종목도 이때는 반등을 하고 이때에서 돌파하니까 반등을 하더라는 반복성.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것을 투자에 활용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동의하는 동의성, 이것을 갖추었을 때야만 이것은 바로 프린시플, 즉 이론이 되고 이치가 되고 나의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투자 심리학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어떤 이론들에 속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사실 정리 안 된 이야기니까 굉장히 그냥 산만하게 쭉 두루두루 엮어나갔지만, 언젠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 부분은 한번 쉽게 책으로 한번 엮어내볼 계획이지만, 그것이 향후 10년 안에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 심리에서 이야기한 상반사고 이론, 뺐다 꼼벌리, 그다음에 대중심리학,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인지부조화 쭉 해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투자에 적용을 할 때는 이런 투자 심리학은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장기. 여기서 중장기라는 말을 그냥 긴 장기라는 말로 바꾸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는 장기 투자는, 그러면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해왔던 바탕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장기 투자는 놀랍게도 역배열 종목에서 시작한다. 단기 투자나 중단기 투자는 정배열에서 시작한다. 장기 투자는 추세를 무시하고 단기 투자는 추세에 철저하게 순응한다. 장기 투자는 신저가에 사고 단기 투자는 돌파 매수한다. 장기 투자는 매수 후 50% 상승이나 매수 후 3년이 지나면 매도한다. 단기 투자는 추세가 꺾이면 매도하고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매도할 이유가 없다. 장기 투자는 PER이 저 PER인 종목을 선택을 하지만 단기 투자는 고 PER인 종목을 선택한다. 장기 투자는 거래가 적은 종목을 거래량이 적을 때 선택하지만 단기 투자는 거래량이 많을 때 선택한다. 장기 투자는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당해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단기 투자는 대중의 관심이 설레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반사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극단히 나쁠 때를 노리는 것이고, 즉 장기라는 것은 추세가 상방향으로 진행되어 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추세 3파동 이상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손실을 입게 되어 있고, 단기 투자는 3파동의 동행국면을 노리는 거죠. 장기 투자는 하락 5파동에서 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 투자는 최소한 400일선, 480일선과 200일, 120일, 60일, 20일선이 완전 역배열, 최소한 400일선까지의 완전 역배열이 이루어진 종목을 찾고, 단기 투자는
완전 정배열이 아닌 121선을 아래에 둔 60, 20, 5일선의 부분 정배열의 종목을 찾는다. 철저하게 추세에 순응하고 철저하게 추세를 무시해라. 신저가를 갱신해야만이 투매가 일어나고 신저가를 갱신하고 투매가 일어난 종목만이 매도자가 비율이 희석된다. 반드시 돌파해야 매수하고 신고가를 형성해야 매물대가 없다.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수 후에 50%가 수익이 나면 일단 무조건 매도해라. 왜?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 되돌림 이후에 재하락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 후에 50%가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3년이 지나도 50% 수익이 나지 않으면 청산을 하고 손절매의 기준은 25%의 폭을 크게 가진다.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추세가 꺾였으면 하루 만에도 팔고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석 달이라도 가져가는데 손절매의 폭은 10%로 정한다. 장기 투자는 저퍼주, 즉 기업 가치가 수익의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서 주당이 수익 비율이나 주당 순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종목이 반영되는 시기를 노리고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평소에 거래량의 평균 거래량의 약 5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종목에 장기적인 매집을 해야 되고 단기 투자는 가장 시장에 인기가 있고 가장 시장에 인기가 있다는 말은 고평가되어 있고 즉 주당 순익 비율이 고퍼인 상황 퍼가 높은 것을 오히려 선택을 하고 거래가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가 2배 이상 많은 평균 거래량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종목을 골라서 모든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고 시장의 각도가 독사대가리처럼 쓰이는 종목을 골라야 되고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이 마지막 3파동의 동행국면을 노리는 것이 단기 투자다. 단기 투자는 철저하게 결을 따라치고 결의 반대로 치면 칼이 부러진다. 장기 투자는 결의 반대로 톱날로 베는 것이지 결의 반대로 칼로 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장기와 단기 투자에 대한 개념을 명백하게 나눠야 되는데 단기 투자할 거라고 6배열 종목을 선택을 한다든지 그 낙폭 과대라는 이유로 추세가 잡히지 않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든지 신저가 경신하는 종목이 싸다고 산다든지 이러한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인 투자고 한참 추세가 상승해서 이제 3파동에 마지막 5파동에 접어드는 종목을 사서 묻어주면 돈 번다고 여기에서 삼성전자 40만 원에 사가지고 석 달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개인 투자자고 이렇게 추세가 그렇게 날카롭게 정배열에 해서 배열이 완전 정배열로 벌어져 있는 이 종목에 중장기 투자한답시고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일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점이 하나의 말로 정리된 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이 말들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투자 심리학에 기반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내용들은 말로 정의하고 어떤 표로 정리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고 얼마나 더 신선해 있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저는 투자 심리학을 무려 6주 가까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5주 6주를 강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이유는 이제 이 강좌는 다음 시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방송이 아주 긴 여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부분들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부 입문 부분만 들어가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끝난 점이 수박 그다듬기만 하고 끝난 점이 참 안타깝지만 절대로 흘려넘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투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단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지난 1년간 해왔던 이야기들은 저 아닌 어느 누군가 언젠가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투자 심리학에 대해서 강좌하는 이 시간은 강좌의 내용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갖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가 일부러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시간을 할애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록 재미없거나 실제적인 어떤 도움은 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장을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눈 혹은 시장을 보는 다른 눈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뜻을 이 중에 몇 분이라도 깊이 이해를 하셔서 주식시장을 보는 어떤 가치 판단의 잣대를 내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이런 자가 아닌 어떤 새로운 잣대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1시간 강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을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국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인 묵가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이 묵가는 중국에서 법가와 더불어 상당히 특이한 위치를 점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통 흔히 접하기는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묵가의 수장인 묵자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진 통치자의 임무는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조성하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 천하의 해악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해악인가? 대국이 소국을 공략하고 대가가 소가를 침벌하며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고 교활한 자가 우직한 자를 속이고 귀인이 천인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천하의 해악이다. 임금이 은혜롭지 못하고 시내가 충성스럽지 못하고 아버지가 자유롭지 못하고 자식이 효성스럽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천하의 해악이다. 그리고 요즘 천인들이 칼, 독약, 물, 불 등의 각종 무기를 가지고 서로 해치고 살상하는 것. 이것 또한 천하의 해악이다. 그러면 이러한 갖가지의 해악이 발생하는 근원을 한번 추적해보자. 이 모든 해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발생했는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발생했는가? 틀림없이 그렇지 않다. 틀림없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발생했다. 분명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것이 겸해주의인가? 아니면 차별주의인가? 틀림없이 차별주의이다. 그렇다면 이런 차별주의야말로 이 세상에 참으로 크나큰 해악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늘의 뜻은 대국이 소국을 공략하거나 대가가 소가를 침범하거나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거나 교활한 자가 우직한 자를 속이거나 귀인이 천인을 업신여기지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하늘이 바라지 않는 바이다. 뿐더러 하늘은 능력 있는 사람은 남을 돕고 이치를 터득한 사람은 남을 가르치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남과 나누어 가지기를 바란다. 또 윗사람은 자강불식 정치에 힘쓰고 아랫사람은 열심히 직업에 종사하기를 바란다. 윗사람이 자강불식 공평한 정치에 힘쓰면 국가는 안정될 것이고 아랫사람이 열심히 일에 종사하면 재화는 풍족해질 것이다. 또 물에서 배를 사용하고 뭇에서 수레를 사용하면 군자는 두 발을 고생시키지 않고 소인은 등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나 없이 재화의 각출에 응하면서도 원망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도리어 모든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꺼이 각출해서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즐거움의 경우도 이와 같이 인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나 역시 감히 배격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경우를 비유하건대 성왕이 배나 수레를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나 역시 춤과 노래를 감히 배격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인민에게는 3대 고통이 있다. 굶주릴 때 먹지 못하고 추울 때 입지 못하고 일에 지쳤을 때 쉬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인민의 크나큰 고통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도대체 큰 종치고 북 두드리고 검문고타고 피리 불며 근무나 추고 있어도 인민의 의식의 재원은 마련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다. 또 크게 생각해보자. 현재 대국이 소국을 공략하고 대가가 소가를 침벌하며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고 교활한 자가 우직한 자를 속이고 귀인이 천인을 업신여기고 외적 내란자 도덕자가 일제히 일어나도 제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큰 종치고 북두드리고 금문고타고 피리불며 금문화 추고 있어도 또 북치고 종치고 금문고타고 피리를 불기 위해 돈을 각출하고 있어도 천하의 혼란은 다스려질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다. 만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여 큰 종, 북, 금문고, 피리 등을 연주하는 행위는 천하의 이익을 조성하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가장 큰 목적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위축 속에서도 비교적 경제가 근실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가 근실한 성장이 된 그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 열풍, 즉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매를 허용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던 정책들이 현재 이러한 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또 저금리 정책과 각종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각종 기업들의 금리 부담과 금융 부담의 어떤 소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많은 보급으로 인해서 소비 문화의 어떤 창출, 혹은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짐으로 해서 가소비가 일어날 수 있었던 환경, 그 다음에 대대적인 어떤 소비 진작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낸 다분히 가수요적인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사실 정책적 성공에 해당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 부작용으로 비록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어쨌거나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경제를 성장의 깃발을 올릴 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원래만 하더라도 우리는 월드컵이야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에서 우리 민족의 국운을 위해서 한 번쯤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일이라 손치더라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무슨 그 외에 통일축구대회, 아시안 게임, 월드컵, 이렇게 수없는 체육 행사와 수없는 어떤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2달에 한 번 정도는 국제적인 체육 행사를 벌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무수한 어떤 소비와 엄청난 어떤 낭비가 같이 덩달아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경제가 상승을 향해서 달릴 때야 큰 무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경제가 만약 조금만 삐거덕한다면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엄청난 해악은 과거에 우리가 IMF를 통해서 겪어왔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수혜가 안 하고 또 모든 일에서 심지어는 정치권은 신문 한 페이지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과연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가라는 회의가 될 정도로 어떤 한 사람조차도 국가관이나 애국주의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무수하게 많은 이러한 스포츠 행사들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흥청망청 쓸려가야만 하는 이러한 것들은 과연 현재와 같이 무수한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빚과 또 이 빚을 상환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야 할 앞으로 많은 항목의 어떤 조세 제도들을 생각한다면 이 상황에서 또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후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심지어는 또 동계올림픽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체육 행사는 다 벌리려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묵가가 경계한 북과 종과 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출을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경계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즐거운 행사들과 이런 이벤트들도 한때 한순간의 어떤 즐거움으로, 또 그것이 한순간의 어떤 영으로 남아야지 그것이 일상이 되고 축제가 일상을 밀어내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한번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다시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